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식의 위대한 미국 속도전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오히려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헤드라인은 또 옛날 헤드라인일까요? 아닌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한 일주일 네. 전 헤드라인이고요. 이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연방정부 첫 라인이죠. 네. 트럼프 연방정부 부채 부채, 상향 한도 조정 재요구.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요? 저희가 시장에서. 시장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출렁였죠. 네.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네. 지표의 발표일까요? 아니면 물론 이제 금리와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주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나긴 하는데 이 지표의 발표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할 때 지표의 발표는 중요하지 않. 일부 중요하진 않지는 아. 않지만 일부 시장에 영향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잔파동이죠. 네. 그러니까 잔파동.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 내에서 일부 웨이브를 주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표 발표는 이 웨이브를 주는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요. 방향을 만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향은 우리가 예측하는 형태로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장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내용이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뉴스나 시장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게 되면 지난해 1월에 네. 미국에서는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거의 이제 맥시멈 라인까지 다 차서 맞습니다. 셧다운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1월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1월 2일 첫 개장일부터 네. 1월 15일까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극적 타결을 통해서 합의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금리와 통화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셧다운이라든가 금리를 결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지영이건.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네요. 미국에서요, 셧다운이요. 이미 부채 한도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미국 전체 경제 규모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제조업은 30%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70%는 서비스업이고요. 이 서비스업의 대다수를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그 수익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에서의 나라거든요. 네. 그럼 연준이 네. 어떤 금융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를 유효적절한 낮은 가격에서 발행을 했다가 걷어들일 때는 높은 가격에서 걷어들이는 게 유리하겠죠. 네. 금리,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채권을 발행할 때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했다가 걷어들일 때는 높은 금리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왜 여기서 셧다운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월에 셧다운 시한이 돼서 1월에 극적 타결을 통해서 1년 연장이 됐어요. 네. 그 1년 연장된 게 지금입니다. 네. 30조 달러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30조 달러가 이번 주 상황에서 다 소모를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분명하게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와 통화 정책을 가늠함에 있어서 새롭게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발행해야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야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지만이 연준이 요구하는 대로 낮은 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내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가 미국의 금리 상황이라든가 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는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현상도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고점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지영 앵커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리스크 오프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을 리스크 오프 시장이라고 네, 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를 네,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네.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리스크 온입니다. 온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연초에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74조를 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채권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 산다. 일부를 팔긴 하지만 채권 시장을 사들이면서 여전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온 시장이 방향성이 전환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매도만을 보고 리스크 오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리스크 온이고 시장이 변화할 때는 외국인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분위기이다. 그럼 제가 좀 좁게 봤네요, 시장을. 넓게 봤어야 됐는데요. 그죠? 다양한 상품의 네. 동향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해석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그죠? 네. 전체 시장 주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는지를 네.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네. 외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관이 또 어떤 의도로서 맞아요.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읽어내게 되면 맞아요.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유효적절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장, 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네. 지금 장을 보면 무섭지 않지 않나요? 저 무섭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전 시장의 상황 또는 무서웠어요. 2주 전 시장의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는 무서웠어요. 맞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20포인트 이상의 주가 맞아요. 하락이 나타났죠. 네. 과거 같으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의 전체 참여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상황 빠지면 뭐 다음 주 정도 올라갈 것 같아. 빠지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때 한번 사볼까라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오늘 헤드라인의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다.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헤드라인 쪽에? 헤드라인 쪽에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타이틀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 네. 읽어드린 게 네. 현재의 조정은 네. 매수를 위한 조정. 흔들려도 갈 길 간다. 갈길 간다. 좋네요. 네. 이게 오늘 헤드라인의 네. 오늘 내용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또 외국인의 시선들 체크를 해봤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된 또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학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바이오주들 움직임 어떻게 풀어볼까요? 그 전에 먼저 CES가 있었죠. 얼마 전에. 맞아요. CES 있었죠. CES에서 네. 핫했던 이슈가 유리기판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이요. 유리기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더라고요. 여전히 네. 살아 있고 올 한 해 유리기판 그러니까 AI 가속기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HBM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유리기판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흔들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행사는 이제 제약바이오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흐름에서의 상황이 지난해와 같이 어떤 전반의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낼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헤드라인이라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움직이는 근간이 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지난해 그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인사이동 내에서 SK그룹은 SK그룹의 장녀가 그 SK바이오팜의 본부장을 맡았어요. 네. 바이오 부분을 총괄한다는 얘기. 롯데그룹도 그 신유빈 3세가 그 롯데 그 바이오 관련해서 총괄하는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 섹터에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리가캠을 인수하면서 어떠한 그 바이오 섹터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대기업단에서 바이오 섹터에 지난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또 인사이동도 바이오 중심의 흐름을 만들어 갔던 내용이 지난해에서 바이오가 움직이는 근간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에는
물론 이제 그 컨퍼런스도 있긴 하지만 네.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것인가? 그럼 어떤 이슈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영이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네. 수출 계약을 했다는 내용. 맞아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 물론 지난해에서부터 수출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확장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난해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난해 시장에서 강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CDMO하고 신약 내에서 네. 비만약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컨퍼런스 이후에 비만 치료제가 또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네. 과거에 주도했던 이슈가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주도한다?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어떤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서의 많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인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어떠한 이슈가 이번 그 흐름에서는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을 잘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지난해 주가 상승에서 흐름을 주도해서 움직였죠. 일라이릴리의 재료가 뭐였을까요? 일랄릴리는 이제 SC 제형 아니었나요? SC 제형도 있었고요. 네. 당뇨병 치료제를 아. 개발하면서 부작용으로 네. 첫 번째 비만약이 맞아요. 개발됐고요. 네. 두 번째 치료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제품화 시켰던 게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6월에는 FDA 승인을 치매 치료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뇨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작용으로 두 가지 제품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황에서와 이 제품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비만 치료제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일라이릴리 최근 주가가 4일 동안 연속해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부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에는 비만 치료보다는 치매 치료 관련 내용에서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주도할 모습이 것이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유한양의 최근 주가 오늘은 네.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은 조정입니다. 최근 흐름 내에서 굉장히 그 유연한 그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죠. 네. 물론 폐암 치료제 내용도 있었겠지만 반려견 치매 치료제 관련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조금씩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올해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전반의 흐름들이 이번 컨퍼런스 이후의 상황 하에서 CES에서 유리기판이 만들어졌듯이 이번 JP모건 40개월 컨퍼런스 이후에는 치매 치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ADC 쪽은 어떻게 보세요? 항암 치료제 표적. 네. 표적 항암 치료제 네. 일부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장 흐름이 긍정적이에요. 네. 작은 종목들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를 만들어가면서 쭉 끌고 가기 위해서 큰 종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부족하군요. CDMO는 삼바, 그렇죠. 그 비만 치료제는 유한양행 이런 큰 종목이 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제형 치료제 같은 게 네. 라든가 또는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로의 주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지 네. 몰라도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을 끌고 가기는 조금은 약하지 부족하다?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첫날 M&A 관련해서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M&A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도 우리 기업 중에 생겨날까요, 대표님? 우리 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아마 그 인수된 기업 피기 인수된 기업들이 몇몇이 있었던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에서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내용이 뉴스화 되었을 때는 주가가 이미 상승했거나 또 맞아요.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맞아요, 흐름들을 맞아요.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투자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개별 특정화된 내용의 테마와 관련된 재료보다는 그러니까 피인수라든가 개별기업보다? 네.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 치료제라는 내용보다도 큰 섹터 흐름에서의 반영될 수 내용을 가지고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그쵸. 투자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물줄기가 무엇이 트렌드. 될 것인가, 네. 트렌드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지난해는 비만 치료제였다면
올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알았지만 확정돼 가고 있는 형태에서의 트렌드를 한번 읽어가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